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자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지원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와 북한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김여정은 남한에서 또 대북 전단이 날아왔다며 쓰레기 풍선을 추가로 살포했는데요. 북한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초코파이의 인기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페루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페루와 육해공 전방위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잠수함과 함정, 전투기, 장갑차를 망라한 수출 실적을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최진영 TV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브라질에 도착해서 현지 시각 18일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G20 환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환영을 받았는데요. 그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 리우 갈레앙 공군기지에 공군 1호기를 타고 지금 내린 장면입니다. 밤 시간이었고요. 현지 시간으로는 17일, 우리 시간으로는 18일이 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이번이 세 번째, 3년 연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 어떤 점을 강조할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3년 연속 G20,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 리더 국가 20개의 모임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첫 해에는 동남아의 발리, 그리고 또 둘째에는 인도의 뉴델리, 이어서 이번에는 남미의 리우데자네이루에 열리는 G20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그 2024 G20의 이 핵심 이슈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이란 모토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슈가 기후위기 극복, 그리고 또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국제 협력을 제안할 것이라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녹색 공적 원조 개발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고 더불어서 ODA죠? 네. ODA죠. ODA 하면서 기후 취약국을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미 도약하고 있다 보니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가교,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밝힌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은 브라질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을 이 브라질의 실바 대통령이 전에 없이 많이 초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브라질 하면은 월드컵만 잘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국토도 넓고 이른바 제3세계의 리더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G20 회의를 하면서도 제3세계라고 하면은 자유진영, 공산진영을 넘어서 제3지역인데 특히 중동,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을 대거 초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우리 대한민국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표로 가셔가지고 그 선진국과 어떤 개발도상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제3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개발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성장의 어떤 그런 모델로서의 어떤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가셨을 때 남미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교의 지평과 실질적 협력을 중남미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18일에 실린 브라질의 두 언론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된 이후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균형 외교와 관련되는 그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는데요. 결국 그 한쪽 뭐 미국으로든 중국으로든 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그 미중 관계 자체가 국제사회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기본 안보는 미국과의 어떤 단단한 관계를 가지고 기본으로 가지만 중국과의 어떤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어떤 협력 관계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원칙적인 어떤 그 의견과 또 미중 관계에 대한 비전을 밝히신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겠고 중국과는 전략적인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그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브라질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브라질 언론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입장도 물었어요. 윤 대통령 적반하장이란 표현까지 물론 뭐 영어로 번역된 거겠습니다만 사용했네요. 네, 러시아가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한반도에 미국이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있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이렇게 강화하는 것이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를 긴장시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완전히 이게 적반하장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이렇게 파병된 건데 네. 그 파병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반대급부로 얻는 것이 많을 거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러시아를 뒷배로 해가지고 오히려 북한은 더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군사적 위협을 할 것이고 또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다. 적반하장 중에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러북 군사협력에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해야 된다. 자, 두 가지 형용사가 상당히 강력하고도 실효적. 이 실효적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G20 이제 여기 회의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 군사 협력에 대해서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G20 정상들도 어떤 이런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의지와 행동을 결집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여기에는 러시아의 외무부 장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라바로프요. 이거하고 무관하게 대통령께서 그 의지를 천명을 하신 거죠.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리우에 가기 전에 페루에서 방산 MOU만 투자 양해각서죠. 3건을 체결했습니다. 한페루 정상회담 직후에 이루어진 공동 발표 직접 보겠습니다. Silvia Boluarte Segarra y su excelencia el señor presidente. 총 3건의 방산 분야 MOU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페루 방산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Es nuestro principal socio cooperante asiático en las industrias de defensa, con proyectos de gran envergadura entre entidades coreanas y nuestras Fuerzas Armadas. 네, 페루 하면은 뭐 축구를 잘하긴 하는데 브라질만큼은 안 되는 나라. 뭐 이 정도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 페루, 우리나라의 중남미 지역 최대 방산 수입국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뭐 페루 하면 수도가 리마 이 정도만 알고 있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그 한국과 페루 간의 방산 계약이 크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라는 점에서 아마 시청자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 지난 2010년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때 2010년 6월에 한국과 페루 간의 방산 군수에 관한 MOU 협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벌써 14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0여 년간 K방산의 페루 수출액이 7,600억 원, 이 미화로 5억 5천만 달러라고 하니까 금액이 굉장히 큰데요. 이것이 남미 어떤 수출에 봤을 때 거의 72.5%나 되니까 어쨌든 남미 시장을 공략하는 전초 기주로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중남미 국가들 우리 함정 수출의 보물창고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 왜 그렇죠? 예, 우선 이제 페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하면 네.
페루는 마추픽추가 있는 곳이 마추픽추. 페루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계인이 그렸다라고 하는 그 거대한 네. 그림, 평원의 그림.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거 한 5, 6년 전에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렇죠. 갔다 오셨다면서요. 그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지금 이 중남미 국가들이 우리 그 수출에 특히 이제 함정 수출의 보물 창고가 돼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상 한 30여 년 이제 탈냉전 기간 동안에 중남미 국가들은 여기 함정을 새롭게 이제 교체를 안 하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설령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노후화된 거죠. 배의 나이가 노후화된 거죠. 이제 그 바꿀 때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 건의 이제 MOU를 체결했잖아요. 이제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해양 강국인데 그 수주전이 아주 치열한데 네. 그 수주전을 뚫고서 우리가 이제 MOU를 체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네. 페루 방산 수출의 핵심 함정도 있지만 서브머린 잠수함입니다. 이른바 페루 맞춤형 잠수함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 이 방산 수출의 특징이 그 나라 실정에 맞춰줍니다. 가격도 품질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자, 이 커스터마이징 어떤 건가요? 예, 우선 이제 페루하고 우리 한국의 이제 그 HD 현대 중공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올해 3월 달에 페루 수상함 내척 프로젝트 사업자 그걸 이제 우리가 따냈거든요. 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이제 여기 페루 맞춤형 잠수함을 대한 이제 MOU를 체결을 했는데 페루에 있는 조선소 이름이 시마라고 하는 거예요. 시마 국영 조선소. 그 시마 국영 조선소하고 잠수함 공동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루에서 요구하는 잠수함의 특성에 맞게끔 같이 이제 공동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락인 효과가 이제 생기는 거죠. 락인? 예, 락인 효과가 생겨가지고 함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우선 사업권을 따낸 데다가 다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따낼 수 있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조선소 현대화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페루에 있어서의 이 조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충무공해 후예들이 이제 남미의 그 해양 방산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KAI, 카이라고 하죠. 네. 한국 항공우주산업, 페루 국영기업과 KF-21 전투기 부품의 현지 공동 생산 MOU도 맺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2012년도에 KT라고 하는 게 훈련기예요. 훈련기 20대를 페루에 수출을 했거든요. KT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훈련기죠. 이제 코리아 트레이닝 뭐 이런 뜻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훈련기 20대를 수출을 했는데 4대는 우리가 이제 직접 만들어서 보냈고 KT-1P였군요. 예. 12년 전에. 예, 그렇죠. 16대는 현지에서 조립을 했습니다. 이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KF-21 부품 공동 생산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카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KF-21뿐만 아니라 FA-50 요 두 가지를 이제 공동으로 패키지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판매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 수호이나 미그를 저걸로 우리 걸로 대체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여태껏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부품에 대한 공동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앞으로 KF-21하고 그다음에 FA-50 여기에 대한 이제 패키지 수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소련에서부터 시작된 미그와 수호이를 우리 전투기와 훈련기가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페루는 또 자원의 부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페루와 핵심 광물 MOU도 체결했는데요. 구리와 아연 생산량 세계 2위, 은메달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엄청난 자원 보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비철 금속의 대표적인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구리, 아연 생산이 세계 2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핵심 광물 공급망과 관련된 MOU를 체결했는데 사실 그동안은 ODA 그러니까 이른바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개발 핵심이 뭐냐면은 한국광해재단, 광해가 광산재해의 준말인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런 그 구리나 아연 그리고 또 이 그 히토류 이런 부분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한국광해재단이 이 페루에 대해서 이 환경 이슈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왔는데 이제는 단순히 그와 같은 환경 이슈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어떤 그 계기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앞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공동 탐사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술 교류를 비롯해서 이 그 자원 개발과 관련되는 포괄적인 협력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페루 방문은 상당히 실질적인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페루가 우리와 저런 관계였어? 이렇게 느끼시는 새로운 소식들을,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현대 로템은 처음으로 차륜형 장갑차, 그러니까 장갑차는 캐터필러로 가는 건데 차륜, 차바퀴 같은 모양을 달았습니다. 그 뜻입니다. 페루에 수출을 합니다. 페루에 수출된 현대의 차륜형 장갑차의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중량을 얘기하는데요. 차륜형 장갑차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방호력과 기동성을 가진 중량 30톤 이상의 차량을 얘기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급의 차량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전장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차질의 폭발에도 승무원이 보호할 수 있도록 지면에서부터 차체 높이를 많이 띄웠습니다. 그리고 700마력의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소화 장치라든지 편의 장치들을 추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저 차륜형 장갑차 무게 설명 들으셨지만 30톤이나 됩니다. 그런데 좌우 8개의 거대 바퀴로 기동성이 엄청나네요. 네, 저걸 이제 K808이라고 부릅니다. 일명은 이제 백호 장갑차라고 이렇게. 백호다. 예, 예. 백호 장갑차라고 얘기하죠. 저게 이제 현대로템이 사실상 올해 5월달에 계약을 MOU를 체결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가가지고 사실상 사업 계획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30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캐터필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에 수출한 적이 있지만 네. 차륜형은 지금 저게 처음이에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저 차량 이 K808뿐만 아니라 K2 전차도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설명 들으신 대로 페루의 6해공을 K방산이 다 지금 틀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남미 진출의 교두보, 전초기지가 되겠죠. 자, 날씨를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곳곳에서 올가을 들어 첫 영하추위가 기록됐습니다. 한파특보도 내려졌는데요. 오늘 얼마나 춥고 또 이런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침 집 나서면서 아이고 추워 하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자, 오늘 아침 기온은 실제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일요일 저녁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낮게 떨어져서 추위를 실감을 했는데요. 어제 아침 최저 기온 전날보다 10도 아래로 뚝 떨어져서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아침도 어제 추위 못지 않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졌고요. 내륙 산간 지역으로는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좀 찬바람이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훨씬 더 낮게 떨어졌습니다. 강풍특보와 해상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점차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찬바람이 좀 잦아들고 있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차가운 바람 그리고 차가운 공기에 기온이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서 좀 내일 그래도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추위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한파특보까지 발령이 됐는데 아직 뭐 11월 19일인데 자, 이런 거는 좀 이례적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제 기상청에서는 이제 11월부터 4월까지 한파특보가 충분히 내려질 수 있다라고 해서 한파특보를 발령을 하고 있는데 뭐 빠를 때는 10월 달에도 내려진 적도 있습니다. 사실 워낙 그동안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던 탓에 추위가 밀려오지 않았던 그런 탓이 훨씬 더 크다라고 좀 이해하시는 게 빠를 텐데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낮 기온이 20도까지 웃도는 그런 상황인 상태에서 이번 주에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고 아침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는 그 극값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맘때 내려지는 한파특보는 얼마나 강한 추위가 찾아왔느냐보다는 얼마나 기온이 급감을 했느냐
그래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번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남부지방이 중부지방보다 더 춥다라기보다는 그만큼 남부지방의 기온 하강폭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갑작스러운 추위에 이맘때 내려지는 특보는 지속성은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일요일 밤 8시쯤에 내려진 한파특보가 어제 오전 10시에는 대부분 이제 해제가 됐고 기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추위에 참 적응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가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는 아이고 좀 괜찮네 하다가 뚝 한 10도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급강하를 합니까? 사실 그 1년 주기의 기온의 변화, 추세를 좀 살펴보면 기온이 2월부터는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계속해서 여름을 맞이하게 되고요. 8월 중순쯤에는 이제 기온이 내림세로 이제 돌아서면서 가을, 겨울을 맞이하는 사이클을 맞습니다. 그런데 기온의 하강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점이 바로 11월 중순을 맞이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11월부터는 서서히 기온이 내려오면서 좀 겨울 준비를 서서히 했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 역시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로부터 유입된 따뜻한 공기가 지금까지는 좀 지배적이었는데 지난 주말 비가 한 차례 지나고 난 다음에 비구름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북쪽에서 찬 공기가 확장하면서 5km 상공 위에 위치한 영하 20도 이하의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에 좀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평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따뜻해진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11월 하순, 초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이맘때에 원래 걸맞아야 되는 그런 추위가 나타나니까요. 이제는 포근하다, 따뜻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추운 날씨에 대해서 좀 적응하고 대비하는 그런 겨울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겨울인 건 분명한데 어떻게 좀 이 추위에 대처해야 될지 앞으로의 이 날씨 전망 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에서는 이제 단기 기상 전망으로 12월은 좀 평년보다 좀 추운 날씨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겨울 전반적인 날씨 그리고 11월 남은 가을 날씨도 평년보다는 좀 높은 기온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년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춥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이번에도 강추위가 찾아오긴 했지만 기상청이 12월을 맞이해서 우리 지난 11월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했을 때 11월도 평년보다 상당히 높은 달이었다라고 분명 발표를 할 겁니다. 이 말은 즉 겉보기에는 평년 수준 안에서 높거나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번 11월을 경험을 한 것처럼 20도를 웃도는 날씨와 함께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굉장히 극과 극인 날씨 상태가 올겨울도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고 결국에는 지구온난화로 이런 극값의 날씨들이 짧은 기간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거든요. 12월에는 더 급감하는 추위 나타날 가능성 높으니까 강추위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지만요. 갑자기 떨어지는 기온, 갑자기 높아지는 기온에 좀 면역력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고 추위 찾아오는 날에는 좀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잘 자고 잘 입고 그리고 잘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또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전격 허가했습니다. 러시아는 3차 대전 일으키려고 하느냐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년 1월 20일로 임기가 끝나는데 아직은 50여일 남았죠? 전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이 조치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뒤통수를 친 거다 이런 말도 나와요. 예, 이제 오매불망 기다렸던 거죠. 지금까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손발이 묶인 상태로 러시아와 싸우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비교적 사거리가 긴 에이테킴서의 사거리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으니까 이것은 이제 굉장히 큰 거다 이렇게 보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북한군의 추가 파병
이걸 이제 막아야 되겠다는 경고용이 하나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곧 있으면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정권 교체 전에 우크라이나의 안정과 독립이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허용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국에까지 찾아와서 트럼프 당선인 손까지 잡고 그토록 바랐던 게 바로 이 에이테크임스 미사일의 사용입니다. 그 성능과 위력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1980년대부터 걸프전과 이라크전에 투입돼 그 위용을 이미 과시한 그런 검증된 미사일입니다. 자, 미국 정부는 에이테크임스의 허용 사실을 우리 정부에 사전에 통보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전 통보, 사후 고지가 아니고 미리 우리 그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취지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지금 북한을 추가적으로 파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완하는 그런 문제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러시아 정부와도 이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말씀 메시지를 남긴 것 같고요. 더불어서 북한이 계속 참전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매의 눈으로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통보를 받고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진 않지만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이테크임스 미사일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걸프전, 이라크전에서 위력, 파괴력을 인정받은 그런 무기인데 록히드 마틴 제작이죠? 네, 이게 원래 이제 1980년대에 소련의 영토를 좀 깊숙하게 공개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개발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사실상 소련하고 구소련하고 전쟁할 일은 없었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언제 썼느냐 하면 결국 이제 걸프전하고 이라크전에 썼거든요. 걸프전 때는 한 30발 정도 사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은 한 40발 정도 사용했는데 주로 어디를 목표로 했느냐 하면 바로 이라크의 그런 그 미사일 기지 요걸 이제 주 타격으로 해서 그러니까 적진 깊숙이 있는 목표물이죠. 그렇죠. 한 300km 정도 사거리가 나가니까요. 네. 그렇다면은 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 러시아 본토 타격 또 쿠르스크에 북한군 배치된 곳도 때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왜 이 에이테크임스가 이제 무서우냐면 사거리도 뭐 한 300-400km 나가지만 이제 이것이 그 목표물 상공에 도착을 하면 우산처럼 이렇게 안에 있는 자탄이 확 퍼집니다. 이 퍼지면은 축구장 4배 정도를 초토화시키는. 그러니까 축구장 4개가 그냥 불바다가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초토화되는 그런 무기니까 대단하죠. 주로 이제 이 무기들은 어디다 사용이 되느냐 하면은 미사일 기지나 공군 기지, 보급창 기지, 주의소 그리고 병력 직결지 등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병력 직결지 등에 사용하는 걸 보면 아마 북한군의 지휘소나 북한군이 모였을 때 사용은 하는데 네. 그것 말고도 이렇게 뭐 400km 나가는 이런 에이테크임스 말고도 사실상 미국이 우크라이나 제공해 준 여러 가지 단거리 미사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충분히 북한군을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봉인을 해놓았던 이런 무기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그 봉인을 떼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가 지금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 본토 타격 허가 전에도 에이테크임스로 러시아 헬기 비행장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제공되는 에이테크임스는 일단 확산탄인 초기형이 사용된 게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걸 이용해서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들이 배치된 비행장을 타격했는데요. 확산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 몇 발만으로도 비행장에 주둔한 다수의 헬리콥터가 무력화됐습니다. 러시아군은 공격 헬기를 사건 이후에 분산해서 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전에는 전장에서 뭐 100몇십 킬로미터밖에 안 떨어진 정말 코앞까지 비행장에 딱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훨씬 멀리 떨어진 러시아 본토의 비행장에서 출격을 시켜가지고 오는 방식이다 보니까 운용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싸우는 것도 그 문제지만 쿠르스크에 지금 북한군이 10,000명 이상, 북한 추정군이 10,000명 이상 갔다고 하니까 여기를 타격하는 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 이제 북한군의 직결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비단 이게 에이테킴스뿐만 아니고요. 하이마스라고 하는 것이 고속기동 포백 로켓이거든요. 이게 사거리가 한 80km 정도 갑니다. 이거 지금 한 50대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고요. 네. 이거 말고도 좀 이제 복잡하긴 한데 GLSDB라고 하는 그런 사거리 한 150km 나가는 폭탄도 있고요. 또 GMLRS라고 하는 사거리 한 120km 나가는 그런 로켓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km 나가는 거, 150km 나가는 거, 80km 나가는 거 다양한 사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거리가 나가는 이런 무기 체계들을 이용을 해서 북한 밀집 지역이나 북한군들이 있는 곳을 타격할 수가 있죠. 네. 자,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죠.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오늘 새벽부터 날아왔습니다. 하도 많이 쏘니까 이 세기도 복잡한데 올해 들어서만 31번째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됐느냐. 31번째로 북한 쓰레기 풍선을 또 날렸는데 이 북풍이 불다 보니까 그것이 이 수도권 일대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합참 관계자는 지난 18일 새벽부터 보양을 시작해서 25일 만에 또 토발을 재개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경기 북부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쓰레기 보러 보이는 것이 신고가 한 20건 정도 접수됐다고 합니다. 신고된 것만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경찰에서는 18건을 그 인수해서 군에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만일 발견했을 경우에는 손대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군부대나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해달라라는 당부를 꼭 전해달라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10월이었죠. 폴란드와의 정상회담 직전에 대통령실 경내까지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서 떨어진 그 낙하물들이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합참이 발표했던 강력한 비난 성명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치졸하고 비열한 7천여 개의 오물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여 우리 국민의 불안과 함께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국빈 행사장에도 떨어뜨리는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를 자행하였다.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 네, 이런 쓰레기 풍선만이 물론 아닙니다. 북한은 서해 5도와 인천 일대에서 GPS 교란 공격 무려 2,000건 넘게 했네요. 예, 올해만 2,000건 넘게 했죠. 사실상 이제 이것 가지고 우리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죠. 그리고 국제해사기구 IMO, 그리고 국제통신협회 ITU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북한이 이런 짓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그 GPS 교란을 하게 되면은 비행에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서해 5도에 이제 이렇게 조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GPS 교란 장치에 이게 내가 있는 위치가 북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떠요. 예. 그냥 우랴부랴 조업 중단하고 이제 다시 항구로 복귀해가지고 굉장히 손실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북한이 잠시 이제 좀 주춤하더니만 다시 요새 계속해서 이렇게 GPS 교란하거든요. 지난번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지난번은 이제 개성하고 해주 쪽에서 완전히 남한 쪽으로 향해가지고 이렇게 GPS 교란을 했는데 지금 교란하고 있는 것은 북서쪽을 향해서 교란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사실상 지난번에 평양 상공의 무인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난리 법석을 한번 피운 적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경로를 북한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게 백령도에서 완전히 서해 해상을 따라가지고 평양으로 들어가는 그 경로를 공개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혹시 이런 무인기를 이렇게 띄우게 되면은 그때 전파 교란을 해서 무인기를 이렇게 이제 기능을 저하시키겠다 또는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네. 북한은 훈련이지만 우리 어민들에게는 생계 위협입니다. 이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북한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공식 명칭은 그렇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대북전단과 함께 북한 지역에 살포된 초코파이 풍선에 대해 참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에게
분뇨를 비롯한 쓰레기를 보냈습니다만 우리는 이른바 정이란 이름의 초코파이, 젤리, 또 여성 위생용품 이런 것들을 보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혐오스러운 제 말씀도 하기가 그렇습니다. 다 짐작하세요. 예. 예, 뭐 잡종계 땡땡 그리고 쓰레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 그 혐오스러운 뭐뭐들에 대한 분노가 하늘 끝에 닿았다라고 하면서 쓰레기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그거를 지금 퍼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화한 표현이 그냥 저 정도예요. 예. 뭐 그러니까 X도 안 물어갈 더러운 오물짝들이다. 아니, 저게 그렇습니다. 왜 오물짝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식량 상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그 바다로는 이제 쌀도 보내고 $1 지폐도 보내고 북한 인민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제나 유생용품을 보냈는데 이것을 그대로 공개를 하면서 결국 이것은 대남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북한 인민들에게 당신들 이거 쓰지 마라는 메시지, 협박하는 메시지로 동시에 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유, 참. 초코파이는 개성공단 시절부터 북한의 인기 상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나의 그 남한을 상징하는 제품이 된 지 오래네요. 네, 그렇죠. 이제 개성공단 가동하고 나서 이제 초코파이를 간식으로 줬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초코파이를 먹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그거 가지고 가서 자기 자식들 주거나 동생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이제 암시장에 팔아가지고 팔면은 돈이 뭐 몇 배로 남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변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결국은 2014년도에 간식으로 초코파이 주지 말라고까지 이제 요구를 했을 정도거든요. 네네. 제발 딴 거 줘라. 그렇죠. 초코파이 때문에 북한 난리 나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초코파이는 북한 전 주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풍선에 보낸 게 초코파이가 들어 있었잖아요. 김여정이가 이제 화가 좀 잔뜩 난 이유가 북한 전 주민들이 알고 있는 초코파이가 그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초코파이 주냐? 그렇죠.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그거를 신고를 안 하고 자기가 가진다는 거죠. 아니, 돈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 예, 정말 좀 믿기 힘들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북한에서는 이 초코파이 하나 값이 노동자의 한 달 월급 정도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탕이나 죽으로 끓여 먹는 분들이 있다는데 이게 탈북자들의 증언에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1950년대, 60년대 보릿고기가 있고 우리 엄마들이 쌀 한 줌으로 해서 미음을 끓여서 온 가족을 먹였던 그런 모습이 지금 21세기 북한에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미군 부대 꿀꿀이족도 있었죠. 그렇죠. 그렇듯이 자, 저게 초코파이 탕 만드는 장면 시연한 겁니다. 저는 처음 저게 무슨 단팥죽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초코파이 하나를 넣어가지고 이 온 부글부글 끓이면은 이 저런 식으로 초코파이 죽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푹 끓여서 한 사발 먹으면 하루가 든든하다고 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 커피 한잔 하면서 디저트로 하나 먹으면은 그냥 이게 말 그대로 식사하고 나서 간식으로 먹는 건데 이 사람들은 저것을 주식으로 먹고 저거 하나에 속이 든든하다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북한의 인권이 어디 있느냐라는 기본적인 식사조차도 못한다는 것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임금 대신에 지난번 그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월급 대신에 초코파이를 달라. 왜냐? 월급을 주면은 자기한테 안 주고 노동당에서 다 가지고 간 다음에 조금 쥐꼬리만큼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현물로 초코파이를 달라라고 했는데 실제 그때 같은 경우에도 개성 근처에서는 물량이 많으니까 비교적 쌌지만 평양 넘어 함경도까지 가면은 굉장히 비싸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방에서는 엄청나대요. 결국 북한 내에서도 시장 원리가 작동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와 같은 그 북한에 대한 이 초코파이 공세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하나의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USB가 북한의 의식을 무너뜨린다면 초코파이는 북한 분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10년 만에 대대장 정치 지도원 대회란 걸 개최를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떤 회의인가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기본적인 수경의 기본 단위가 대대 단위예요.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대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충성심, 정훈 교육을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대대장을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이게 정치 지도자 회의 그리고 이제 대대장 회의를 개최한 건데 김정은이가 만기칠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대대장들도 다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네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파병
전쟁을 하니까 이제 군심이 좀 동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좀 이제 제대로 좀 꽉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북한 군 내의 장병들 대부분이 장마당 세대입니다. 한류를 너무 많이 접했어요. 젊은 세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상 교육, 충성 교육, 적개심 고치 여기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10년 만에 이렇게 대회를 개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40대 전후의 이 대대장들 보고 야, 그 장마당 아는 그 젊은 아들 좀 니들이 꽉 다 잡아라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했다는 분석이신데 저도 공감이 됩니다. 김정은이 이 회의에서 쏟아냈다는 강경 발언들 저희가 좀 간추려 봤죠?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은 핵 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자. 그래서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다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할 텐데 그것보다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가자라고 해서 성군 정치를 강화한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불가역적인 정책이 된 지 오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론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도 러시아에 군대 보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 국가만 드립다 비난했다고 하는데 자, 이 이중 플레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하고 있는데 그 참전하는 것은 실전 경험을 하는 거고 그 실전 경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훨씬 더 많이 개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 말은 안 했지만 네. 파병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러시아에 파병한 이유도 이런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전쟁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군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최 변호사님. 네. 북한 매체들이 지금까지도 트럼프의 당선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허밋 킹덤, 은둔자의 나라라고 하듯이 전 세계의 미국의 대통령 당선 소식조차도 인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이게 뭔가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그 트럼프 2기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면밀하게 반응하기 위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눈치 보는 눈치 작전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높은 것 같은데요. 결국 그의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그 타이밍과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유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북한이 트럼프를 어떻게 생각하고 김정은이 트럼프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열수 실장, 최진영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 19일 오늘은 아동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세계적으로는 24주년이 됐고 우리나라의 법정 기념일이 된 지는 13년째입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나라가 먹고 살기 나아졌다고 어찌 선진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아동 학대 예방 주간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